첫 번째 문제, 각 검사를 하나씩 분석하는 테스트 바이 테스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테스트 바이 테스트, 장점과 단점. 이 문제의 핵심은 테스트 바이 테스트가 무엇인가? 네, 테스트 바이 테스트가 무엇인가?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했는데 뭐와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냐? 네. 종합 심리검사. 우리가 이제 풀 배터리다. 네, 풀 배터리라고 하는 종합 심리검사를 했을 때, 검사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와 단일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적어주는 것.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답안을 보시면 이제 장점, 단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단일 검사와 종합 검사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장단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경제적이다. 그죠? 한 개만 검사하기 때문에 종합 검사보다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경제적이다. 두 번째, 각각의 심리평가 목적에 맞는 최적의 검사 도구를 선정할 수가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최적의 검사 도구라는 것은 이제 임상가가 병원이나 센터의 상담소에 왔을 때 임상심리사가 그 내담자를 환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우겠죠. 어떠한 진단 내용이 맞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심리평가라는 목적이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담자가 우울증이었다. 우울증으로 의심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합심리검사를 다 할 것이 아니라, 그죠? BDI와 같은 우울척도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 내담자의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검사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경제적이고 최적의 검사 도구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인가? 단점. 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적인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각 검사를 하나씩 분석하기 때문에 각 검사별로 세워진 가설에 대해서 타당성을 교차 검증할 수가 없겠다. 한 개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검사, 이 우울척도 말고 우리가 이제 MMPI와 같은 검사에서도 또 우울척도가 있죠. 2번 척도. 이 검사에서도 상승하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성격이라는 것들, 우리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검사로 모든 걸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비교 검증하는,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없다. 타당성을 교차 검증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각각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검사의 비교 통합 과정을 통해서 피검자의 자아기능, 본능적인 힘, 방어기제, 그리고 현실적인 요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정도씩 이제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고, 간단하게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장점, 경제적이다, 최적의 평가 도구를 선정한다. 단점으로 교차 검증 가능하다. 그리고 교차 검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심리평가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시오. 심리평가 목적, 그죠? 심리평가의 목적을 세 가지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이제 심리평가의 목적을 쓰면 되는 문제이고, 심리평가의
우리가 심의평가를 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의평가 내용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여기에 이제 심의평가는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무슨 얘기냐? 네, 심리평가가 심리검사보다 네, 큰 개념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목적 정리해 보시면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심리평가를 하는 것은 진단하려는 목적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이 되겠죠. 내담자의 증상이 어떤 진단 체계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감별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진단의 목적이다. 두 번째, 자아기능을 평가한다. 자아기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적응하는 어떤 적응 수준들, 이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죠. 적응 수준을 평가한다. 세 번째로, 치료 전략, 치료적인 개입,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는 예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를 하는 이유는 진단을 통해서 치료적인 개입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평가 세 가지, 진단과 자아기능 평가, 그리고 치료적 전략을 평가하는, 치료 전략을 평가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라는 거 살펴보시겠습니다. 밑에 이제 실력 따지기 내용, 그 심리평가 의뢰 시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리평가 의뢰할 때는 심리평가의 목적 의뢰하는 그 사유들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피검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그 검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뢰할 때는 좀 알려주어야 된다. 정보들을 좀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2번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내담자 평가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선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그렇죠? 내담자 평가를 위해서 심리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윤리적 고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윤리적 고려. 우리가 심리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심리검사.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윤리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죠. 이제 상담을 할 때의 어떤 큰 윤리적인 테두리는 맥락적으로는 유사하지만은 우리가 심리검사의 이제 특정적인 윤리적 고려가 있다. 이것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어떤 실시상의 윤리적 고려, 그리고 선정상의,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선정상의 어떤 윤리적 고려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정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 해석상의 윤리적 고려가 있겠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제 이 선정상의 윤리적 고려들을 이야기하면 된다. 세 가지를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검사를 선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장 큰 어떤 그 윤리적 고려 사항의 큰 맥락은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목적 달성에 적절한 검사, 적합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절한 검사. 두 번째,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를 검토해야 된다. 세 번째, 심리검사의 실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실용성.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실시의 어떤 간편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경제성, 그리고 간편성, 시간, 그리고 채점이 간편하고 해석도 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좀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정상의 윤리적 고려 이제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목적에 적합.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이 선정상에 있어서 내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 이 심리검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죠? 이 심리검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이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검증된 표준화된 검사들을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뢰도, 타당도, 검토. 그죠? 이것은 이제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 자체가 신뢰도 타당도가 낮은 그런 검사라면 내담자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없는, 그죠?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도 타당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실용성, 또는 유용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이 임상심리사가 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 다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하는 그런 검사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용적인 부분,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 무엇이냐? 내담자의 내담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내담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큰 의미의 윤리적 강령의 맥락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에 이제 검사 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내용들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해결하고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내담자에 대한 심리검사 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영역, 중요 사항 또는 영역, 심리평가에서 다루어지는 중요 사항 세 가지, 중요 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라는 것이죠. 심리평가에서 그러면 어떤 영역들을 측정할 것인가 라는 것, 우리가 심리평가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리평가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검사 점수들을 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심리검사의 측정 영역, 측정 영역을 우리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측정 영역.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 우리 심리검사의 분류들을 좀 해보면, 내용적인 어떤 분류들을 해보면, 크게 지능이 있었죠. 지능은 이제 지적인 능력, 인지적 기능,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성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성격과 함께 이제 정서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대인관계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정서나 이 대인관계 이런 문제들은 성격과 함께 이 검사들이 같이 이렇게 좀 엮여서 있는 편이고요. 지능검사 이제 웩슬러 지능검사처럼 별도로 지능의 영역에 있는 심리 검사들이 이제 되어 있고, 성격 검사, 신경심리학적인 어떤 뇌의 기질적인 손상들을 확인하는 그런 영역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심리 검사의 영역을 세 가지로 써라 이렇게 하면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서에는 이제
성격적인 측면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 그래서 인지적인 영역 또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세 번째 뭐 대인관계 행동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좀 보시면 인지적인 영역에서 뭐 지적 능력, 사고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지적 영역에 대한 내용들, 사고 영역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의 영역,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 그리고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검사 반응에서 추론된 감정과 발병에 가장 영향을 미친 핵심 감정. 세 번째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대인관계 영역을 여기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 답안처럼 인지, 정서, 사회적인 영역, 대인관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지능, 성격, 신경, 심리학적 측면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요사항을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여기 이제 예시 답안처럼 인지, 정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인지, 정서, 행동적인 측면으로 정리를 하시던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제 해결하고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의 특징을 대표적인 검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극대 수행검사의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이제 극대 수행검사가 뭐냐, 습관적 수행검사는 뭐냐, 이 내용이 되겠죠. 극대 수행검사, 그 다음에 습관적 수행검사. 이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이제 크게 심리검사를 극대 수행검사, 습관적 수행검사로 나눌 수 있다. 큰 영역에서 인지적인 측면, 여기는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는 능력검사다. 여기는 이제 성향검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검사와 성격검사 또는 능력검사와 성향검사 이런 식으로 극대 수행검사는 우리가 쉽게 이제 능력검사다. 습관적 수행검사는 성향검사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이 극대 수행검사가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극대 수행검사의 극대 수행검사는 주로 이제 지능검사 또는 이제 적성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내용들이 있고, 이제 성취도검사가 있겠죠. 성취도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또는 이제 성취도검사, 이런 검사들이 극대 수행검사에 포함된다. 지능검사는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처럼 웩슬러 지능검사가 이제 대표적이죠. 웩슬러 지능검사. 적성검사, 적성검사 이제 일반 적성검사들 많이 있고요. 성취도검사, 학업 성취도검사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극대 수행검사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검사의 문항은 어떠한 정답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정답이 있다. 정답을 요구한다.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다.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무한정으로 시간을 주고서 그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능력을 요구한다. 최대의 능력을. 그래서 이제 극대 수행 검사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극대 수행 검사. 극대 수행 검사. 그러면 이제 습관적 수행 검사에는 어떠한 검사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성격 검사가 있다. 성격 검사. 또는 흥미 검사, 흥미나 어떠한 선호도 검사. 또는 태도와 관련된 태도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겠다.
이 성격 검사의 이제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MMPI 검사가 있겠죠. 네. 이런 검사들이 이제 습관적 수행 검사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습관적 수행 검사의 특징들, 습관적 수행 검사가 이 극대 수행 검사와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정답을 물어보는가? 정답이 있는가 없는가? 예,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이 문항에는 정답이 없고 본인이 어떤 원하는 대로 그냥 적으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이 없냐? 시간 제한이 있냐? 시간 제한이 없다. 시간 제한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검사를 수행하는 이제 수검자에 따라서 이 검사 시간이 차이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성을 요구한다. 솔직성을 요구한다. 정답은 없고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솔직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습관적 수행이다. 습관적. 일상적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습관적 수행 검사가 되는 것이죠. 예시 답안을 보시면 극대 수행 검사, 지능 검사가 있다. 웩슬러 지능 검사 있고 일반적으로 제한 시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항의 정답이 있고 그리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한다라는 거. 밑에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가 예로 되겠다라는 거. 밑에 이제 그 실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